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이 총을 봤습니다. 뉴스에서, 영화에서, 거리에서.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기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폐허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가 죽었고 도시들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은 이미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소련 군부는 새로운 소총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전의 모신나강 소총은 너무 길었고 너무 복잡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신속하게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이 필요로 한 것은 더 간단하고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며 모든 병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이 절박함이 한 남자를 이 역사의 무대로 불러냈습니다. 미하일 칼라시니코프, 그는 전쟁으로 부상당한 군인이었습니다. 군 병원에 누워있던 그는 총기 설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기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소련 정부는 새로운 소총 설계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젊고 야심찬 칼라시니코프는 이 기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설계가 채택되었고 1947년 이 총은 소련군에 정식으로 도입되었습니다. AK라는 이름은 칼라시니코프의 이름 약자이고 47은 설계가 완성된 해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전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총이 다른 모든 총보다 뛰어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은 설계 철학 자체에 있습니다. AK-47은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용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내부 부품들의 공차, 즉 각 부품 사이의 허용 오차가 다른 총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것이 언뜻 단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엄청난 장점이었습니다. 더 느슨한 공차는 먼지, 모래, 진흙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작동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장의 현실은 깨끗한 훈련장과 다릅니다. 병사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싸웁니다. AK-47은 이런 환경에서도 계속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조도 마찬가지로 간단했습니다. 부품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더 적은 부품은 더 적은 고장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부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쉬웠습니다. 정밀한 기계 장비가 없어도 기본적인 공작 기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소련이 원하던 것 그 자체였습니다. 빠르게 많이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 AK-47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켰습니다. AK-47의 작동 방식은 가스 압력 원리에 기반합니다. 총알이 발사될 때 생기는 고온 고압의 가스가 배럴 옆에 작은 구멍을 통해 나옵니다. 이 가스가 마치 작은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듯이 금속 피스톤을 뒤로 밀어냅니다. 피스톤의 움직임이 다음 총알을 자동으로 장전하고 다시 발사할 준비를 갖추게 하는 일련의 기계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선택 사격 기능, 즉 한 발씩 또는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능도 이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설계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AK-47은 비교적 짧은 사거리와 낮은 정확도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M16 소총처럼 정밀한 사격을 원했던 군부는 이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장에서는 대부분의 교전이 100m 이내에서 벌어졌습니다. 깊은 정글, 도시골목, 산악 지형에서는 장거리 정확사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들도 등장했습니다. 소련 자신도 나중에 더 현대적인 설계의 총들을 개발했고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소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K-47의 기본 설계는 워낙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AK-47의 생산과 보급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소련은 동유럽 위성 국가들에게 이 총을 대량으로 제공했습니다. 냉전이 격화되면서 양측 진영이 프록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의 식민지 배경의 신생 국가들이 독립전쟁과 내전에서 AK-47을 들었습니다. 쿠바 혁명, 베트남 전쟁, 아프가니스탄 침공 모든 주요 분쟁에서 이 총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게릴라 군대와 정규군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추정 수백만 정 이상이 생산되고 배포되었습니다. 변형과 파생 모델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AK-74, AK-74M, AKM 같은 개선된 버전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AK-47의 설계를 기반으로 자신들의 총을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타이프 56, 핀란드의 RK-62, 이스라엘의 갈릴 모두 같은 기본 원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AK-47의 설계가 얼마나 영향력 있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총의 세계에서 민주화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설계가 단순하고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누구든 이를 모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한 결과였습니다.
소련 정부는 이 기술을 의도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추진하는 수단이었습니다. AK-47은 군사기술을 넘어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쿠바의 국기에도 AK-47이 그려져 있습니다. 혁명 지도자 체 게바라는 AK-47을 들고 있는 포즈로 가장 유명합니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힙합과 클래식 음악, 다양한 장르에서 이 총은 권력, 저항, 위협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의 문장과 로고에도 AK-47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국기, 잔지바르의 문장, 여러 혁명단체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AK-47이 단순한 무기를 넘어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성 뒤에는 비극이 있습니다. 냉전 내내 소련과 미국이 지구의 여러 지역에 무기를 퍼뜨렸을 때 그 결과는 수백만의 죽음이었습니다. AK-47은 민간인을 포함한 이 모든 살상의 도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내전에서 어린이 병사들이 AK-47을 들고 싸웠습니다. 중동의 테러 단체들이 이를 사용했습니다. 범죄 조직들도 이 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무기의 확산이 초래한 인도주의적 재앙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국제사회는 이 문제에 오래 눈을 감았습니다. 점차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에는 대인지뢰 금지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무기의 불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협약들도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에는 소형무기 추적 프로토콜이 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에 퍼져나간 AK-47들을 통제하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추정하건대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약 1억 정에서 1억 5천만 정의 AK-47 계열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대략 세계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대 전장에서 AK-47의 역할은 변했습니다. 정규군의 주요 무장에서는 밀려났습니다. 더 정밀하고 더 강력하고 더 다용도적인 총들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전, 지역 분쟁, 게릴라 전투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훈련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찰과 군대는 여전히 AK-47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산 제약 때문입니다. 새로운 고가의 총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무기의 정확성과 신뢰성 사이의 선택은 계속해서 전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AK 계열의 총은 신뢰성을 택했습니다. 미국의 M사 카빈처럼 정밀도를 중시하는 총들은 복잡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각각의 선택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신뢰성을 택하면 정밀도를 잃습니다. 정밀도를 택하면 유지보수가 복잡해집니다. AK-47은 전자조준장치나 최신 소재 없이도 작동합니다. 반면 현대의 정밀 소총들은 그런 장비에 의존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의 효용성을 결정합니다. 비판자들은 AK-47이 전쟁과 범죄를 너무 쉽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설계가 단순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누구나 이를 구입하거나 제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무기 확산 문제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총들이 세계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무기 거래, 밀수, 도난 AK-47은 이 모든 문제와 얽혀 있습니다. 인권 단체들은 이 총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무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수백만의 생명이 AK-47에 의해 앗아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가들과 기술자들은 AK-47의 공학적 우수성을 인정합니다. 설계자 칼라시니코프는 생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다고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군 지도자들은 그의 설계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기술이 어떤 관점에서 받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은 중립적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1920년에 태어나 2013년에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 그는 자신이 만든 총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여러 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작 총을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 개발자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던집니다. 발명가는 자신의 창조물이 초래할 모든 결과에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을 뿐 그 이상의 책임은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AK-47의 유산은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기술적 혁신의 상징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킨 설계의 우수성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하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저렴한 무기를 만들라는 군부의 요청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이 면에서 AK-47은 공학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무기 확산과 그로 인한 비극의 상징입니다. 냉전의 연장으로 지구 곳곳에 퍼진 수백만의 총들이 낳은 끝없는 분쟁과 죽음의 기호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여전히 소형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적 시스템이 개선되었고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K-47들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를 정식 무장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아시아의 지역 분쟁 지역, 중동의 테러 단체들 모두 AK-47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총의 관성은 역사가 된 것입니다. AK-47은 단순한 무기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역사의 축소판입니다. 냉전의 논리, 제국주의의 유산, 기술이 권력을 어떻게 확대하는지, 그리고 좋은 의도의 발명이 어떻게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든 것이 이 총 하나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에서 낭만화되고 혁명의 아이콘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웠습니다. 추정되는 수백만 명이 이 총에 의해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부분은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공학적 성취로 볼 수도 있고 인류의 비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중요한 것은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AK-47의 이야기는 기술과 권력, 의도와 결과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기 확산의 위험성, 국제 분쟁의 비극성, 그리고 기술 발전이 언제나 인류의 진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적 대상으로서 이것은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안전과 책임이 최우선이며 우리는 그 역사로부터 평화로운 미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